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안양에 거주 중인 30대 중후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가뜩이나 남편 잃은 충격이 힘든 상황인데 이보다 더 큰 충격이 남아 있었더군요. 글쎄, 남편에게 제가 모르던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 뱃속에는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걸 시어머님이 알고 계셨고요. 웃긴 건 바람 피운 아들을 탓하기는커녕 임신 소식에 오히려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모랑 내연녀랑 따로 만나는 걸 제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죽은 남편한테도 그렇고 시모한테도 그렇고 저는 엄청난 배신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피운 줄도 모르고 남편의 죽음을 어찌나 안타까워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살아있더라면 욕이라도 실컷 퍼부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 너무 속상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남편의 죽음으로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제 남편이 바람 피운 이야기며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남편과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시댁 근처 신혼집을 마련했고 거기서 행복한 신혼을 시작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얻었다고 하면 왜 그랬냐고 괜히 시댁에 불려다니면서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전혀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를 얻었다고 착각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올 생각 말고 그저 남편만 잘 챙기라면서 둘이 재미있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물론 빨리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러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시모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달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그거면 된다고. 식도 안 올렸는데 언제 손주 보나 이 기대만 잔뜩 하셨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손주 안겨달라며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빨리 아이 가질 생각이 없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다행히 저희 역시 서로를 닮은 아이를 빨리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모의 바람대로 결혼하면 서둘러 2세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한참 신혼이기도 하고 2세 계획을 세우리라 마음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금방 임신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하던 임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려 1년 이상 지속되니까 시모가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면서 들들 웃기 시작하더군요. 아니, 결혼한 지가 언젠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곧 있으면 2년 다 되어가는구만. 너희 노력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럼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한데 도무지 소식이 없네요. 아휴, 아니다. 괜히 더 조급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법이야.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하게 먹어라. 그래야 애도 잘 들어서지. 목이 빠져라 임신 소식을 기다렸던 시모는 계속되는 기다림에 지쳐 왜 이렇게 소식이 없냐며 저희를 보챘습니다. 한 번은 아이 갖기 싫어서 말로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더군요. 정말 그런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날짜까지 계산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별다른 소식이 없으니 답답한 건 저희였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거로 거짓말하겠냐고 정말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반응이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자 그럼 왜 소식이 없는 거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신경 써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으면 좋을 게 없으니까 들어설 나이도 안 들어서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임신에 연연하지 말고 스트레스 안 받게 되도록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럴 때 몸도 챙기면 좋을 것 같다며
보약이며 뭐며 좋다는 건 죄다 챙겨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챙겨주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먹나요? 대놓고 얼른 임신하라고 압박하는 꼴이잖아요? 시모가 이러니까 진짜 더 신경 쓰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해도 조급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주위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해줬습니다. 더 신경 쓰면 쓸수록 잘 안 되는 법이라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놓고 있으면 알아서 생긴다고 했어요. 저 역시 하도 임신이 안 되니까 인터넷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임신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번에 임신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처럼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마음가짐이 중요한가 싶어 최대한 덜 신경 쓰고 잡생각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이후에도 저는 임신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쯤 되니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던 시모가 참지 못하고 폭발하더군요.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이 정도 노력했으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니? 진작 있어야 할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너 당장 병원 가봐라. 시모는 우리 둘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보다 저를 더 의심하더라고요. 진짜 애써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옆에서 시모가 하도 저 난리를 피워대니 저까지 조바심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도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임신하기도 한데요. 여러 변수가 있으니 자연 임신이 그만큼 힘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도 문제가 있다고 눈치를 주니 제 마음도 심란해졌어요. 주변에서는 마음 편하게 먹고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했지만 정말 우리 둘 중에 누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게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병원에 가는 순간, 검사를 받는 순간까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우리 부부에게 시련이 닥치지 않기를. 바라던 대로 어여쁜 생명을 가질 수 있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모든 걸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었다니. 그것도 모르고 그간 고생한 게 다 부질없는 짓이었구나. 허망하기만 했어요. 저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필이면 문제 있는 나와 결혼해서 아이도 못 보게 생겼구나 싶어서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를 원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시모보다는 아니어도 아이를 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괜한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진실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저보다 남편이 더 크게 힘들 거라는 생각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이혼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아이보다 더 중요한 건 저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 건 우리를 닮은 아이라면서 괜찮다고 이해하겠다고 했어요. 요즘은 아이 없이 사는 부부들도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만 생각하며 살면 된다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써 마음에도 없는 말로 위안 삼는 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모 역시 당장 이혼하라며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원하면 이혼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남편더러 하루빨리 끝내라며 다시 새 출발하자고 했어요. 네가 뭐가 아쉬워서
아이도 못 낳는 여자랑 평생 사냐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좋아서 서로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것도 힘들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시모의 말이 100번 맞습니다. 저 역시 시모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지금이야 괜찮다고 해도 언젠가는 우리 사이가 멀어지고 소원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라도 있으면 덜할 텐데 둘만으로는 그게 가능할까 확신이 안 서더군요. 한편으로 그런 시모에게 서운하기도 했지만 차마 원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문제가 있으니까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해줘야만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데 아이를 못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힘들지도 모를 미래를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보자며 용기 냈고 시모는 그런 우리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를 대하는 시모의 태도는 현저히 달라졌어요. 제대로 된 며느리 취급 안 해주는 건 기본이고 집안일을 잔뜩 부려먹으며 저 스스로 나가떨어지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당신은 밥 안 먹어? 당신도 와서 어서 먹어. 다 식겠다. 먹기는 뭘 먹어. 애도 못 낳는 게. 엄마, 무슨 말이 그래?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명절날 기분 좋게 왔는데 자꾸 이럴 거야? 엄마 계속 이러면 앞으로 집에 오기 힘들어. 누가 오래? 너희 안 오면 나야 좋지. 저거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눈앞에 거슬릴 일도 없고. 아유 참, 너 뭐하고 앉아있어? 빨리빨리 치우지 못해? 할 일이 산더미인데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설거지 다 했으면 저기 청소 좀 해라. 밥은 우리 다 먹고 나면 알아서 먹든가 하고. 나는 애도 못 낳는 며느리랑 같이 겸상 안 하련다. 온갖 눈치 주며 저를 싫어하던 시모였지만 그래도 저는 다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서럽고 속상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표현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 역시 불임을 원한 게 아니지만 시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때문에 대가 끊긴 거고 그토록 바라던 손주를 못 보게 생겼으니 제 존재가 얼마나 거슬리고 싫으셨겠어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감히 서운하다 그만하셔라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불임이 뭐 죄야 할 수 있겠지만 남편과 시모에게 너무 미안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던 때라 그냥 자연스럽게 저 자신이 작아지더군요. 이때 남편이 가운데에서 애를 많이 써줬어요. 시모에게 그만해라 말려주기도 하고 혹시라도 상처받았을 때 제 마음을 헤아려주기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지인들은 그런 남편을 참 자상하게 생각했어요.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저를 잘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날 만난 남편이 안타까울 만큼 정말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최선을 다해서 잘해줬습니다. 저를 모질게 대하는 시모에게도 철판 깔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미 눈밖에 나버린 상황이라 시모와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미워도 노력한다면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건 제 욕심이었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저를 꼴도 보기 싫어했고 애도 못 낳는 물건 내 눈앞에서 치우라며 심한 말도 하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본인이 대신 사과한다며 제게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에게 모진 말을 들으며 산 지 어느덧 1년. 어느 시점부터 저를 대하는 시모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지더군요. 예전 같았으면 너 같은 거 꼴도 보기 싫다고 한 소리 했을 텐데 어느 날부터 이런 말도 잘 안 하고
굳이 저한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뭐랄까, 이상하게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모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했더니 그동안 제게 많은 감정을 퍼부었으니 이제 미안해서 그러시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워낙 손주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동안 구박하던 행동을 멈출 리 없잖아요. 엄마와 딸처럼 사이좋은 부부 사이는 아니어도 전처럼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를 이해하고 받아주신 만큼 앞으로 더욱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기 병원인데요. 지금 남편분께서 위독한 상태예요. 얼른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네? 우리 남편이요? 평온한 하루의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급박한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병원이라면서 남편이 위독하다고 하더군요. 어쩐지 이날따라 모든 게 평온하기만 했어요.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모든 것들이 고요했던 건가 싶을 만큼요. 전화를 끊고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고 황급히 옷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피범벅인 채로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더군요. 여보, 나 왔어. 일어나.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신 왜 여기 누워있는 건데? 선생님, 우리 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 사람 깨어나게 뭐라도 좀 해봐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눈을 감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멈춰 창백해진 남편의 몸을 흔들며 어떻게든 깨워보려 노력했어요. 그러자 다들 안타까운 표정과 말투로 말리더군요. 남편이 죽었다니. 정말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분명 아침까지만 해도 잘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선 남편이었는데 싸늘하게 식은 채로 왜 여기 누워있는 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제 전부와도 같았던 남편의 죽음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의사에게 사망 시각을 전달받고 병원에 있던 경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앞에 있던 운전자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큰 트럭과 부딪힐 뻔했고 황급히 피하다가 뒤따라오던 남편과 차가 엉키면서 몇 차례 굴렀다고 합니다.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남편은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왔고 손 쓸 새도 없이 눈을 감았다고 하더군요. 이렇다 저렇다 할 예고도 없이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저는 우선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시모에게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최대한 시모가 놀라지 않게 전화로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시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믿기 어려워했고 급기야는 없는 말 지어낸다고 화까지 내시더군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아들을 왜 죽었다고 하냐면서 고래고래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남편이 있는 병원으로 오시라고 했어요. 힘드시겠지만 직접 오셔서 보셔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 시모는 창백해진 얼굴로 병원에 나타나셨고 직접 눈을 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시모는 남편의 두 뺨을 어루만지다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하셨어요. 그 광경에 저는 또다시 울음이 터졌습니다. 가까스로 시모를 진정시키고 남편의 장례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모와 저는 둘 다 넋을 놓은 표정으로 안내 지도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느 정도 빈소에 앉아 있으니
연락받은 지인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더군요. 다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저와 시모를 위로했습니다. 정신없이 사람들 맞이하고 또 남편 생각에 울다 보니 몸이 지칠 대로 지치더군요. 정신이 몽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지만 시모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볼 테니 시모한테 들어가서 조금 쉬라고 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제 말에 시모는 알겠다며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고 유가족들 대기실로 천천히 걸어가셨는데 그 순간 처음 보는 만삭의 임산부가 들어오지는 않고 가만히 선 채로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서럽게 울더군요. 그 모습에 누구지? 남편과 아는 사이인가? 아니면 시모?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모의 지인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쳐다봤는데 너무 과하게 우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누가 보면 가족이라도 되는 듯이 울더군요. 거기다 더 수상한 건 시모의 행동이었어요. 그 여자를 보고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는 겁니다. 마치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온 사람처럼요. 시모는 황급히 그 여자에게 향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여자 입에서 작게 이상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지. 하도 작게 말해서 내가 한 걸 들은 건가? 도대체 시모랑 무슨 사이길래 어머니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 아이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시모는 서둘러 임산부의 말을 딱 자르더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도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여기서 저러는 거지? 시모는 뭐 때문에 내 눈치를 살피며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걸까? 심상치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아는 분이냐고 들어오게 하시지 왜 그러고 있냐고 했어요. 슬프게 울고 있는 임산부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시모는 아니라면서 괜찮다며 저더러 다른 일 보라더군요. 그러고는 그 임산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제가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시모를 따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손님을 맞이하며 시모가 언제 오냐 계속해서 입구 쪽을 신경 쓰며 바라봤습니다. 대략 1시간 정도 흐르자 드디어 시모의 모습이 보이더군요. 저는 시모가 오자마자 아까 그 임산부 누구냐며 물었습니다. 그분 갔어요? 어? 대체 누구예요? 누구길래 남편 영정사진을 보고 그리 슬프게 울어요? 아니 그냥 이래저래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이 그렇게 슬프게 울어요? 저는 무슨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만큼이나 슬프게 울던데. 아이 그럼 사람이 죽었는데 당연히 그렇게 울어야지. 네가 모르는 그런 게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아무리 생각해도 시모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뭐랄까 저를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그 임산부에 대해서 물어보면 볼수록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그냥 오빠 동생 사이라고 했는데 저는 남편한테 여자 동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이면 들어와서 마지막 인사 나누게 하지 뭐하러 그냥 돌려보냈냐고 하니까 임신한 몸으로 이런 데 오는 거 아니라면서 그냥 이야기 조금 나누다가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계속 이것저것 물어보고 관심 가지니까 급기야는 뭘 그렇게 캐무냐면서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냥 아는 동생 한 번 찾아온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신경 쓰냐면서 남편의 장래나 신경 쓰라길래 더 이상 별말 안 했습니다.
그 임산부가 다녀간 뒤로 저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껴야 했어요. 더군다나 시모의 행동이 계속 눈에 거슬렸습니다. 어쨌거나 시모 말대로 지금은 남편의 장래가 더 중요하니까 신경 끄고 장래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남편을 잘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챙겨 먹다 보니 몸에 힘이 없더군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집에 오자마자 잠만 잔 것 같아요. 깨어나면 남편이 없다는 허전함에 또 혼자 슬프게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울기만 하는 나를 하늘에서 남편이 본다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비록 남편의 죽음이 너무도 힘든 고통이었지만 이럴수록 더욱 힘을 내서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야 남편도 하늘에서 제 걱정 없이 편히 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정신을 차렸습니다. 밀린 집안일도 하고 건드릴 엄두도 안 났던 남편의 짐도 하나둘씩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의 서재 깊숙한 곳에서 정체 모를 핸드폰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아닌데 누구 거지? 낯선 핸드폰의 등장은 앞으로 저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무기가 됩니다.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핸드폰이었어요. 남편 것도 아니었고 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체 누구 거길래 이게 여기 있는 걸까 의아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의 주인을 알기 위해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핸드폰의 주인이 누구인지 단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 그때 그 임산부잖아. 핸드폰을 켜자마자 화면에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남편의 장례식 때 본 임산부의 얼굴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 여자의 사진이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되어 있는 걸까? 혹시 이 핸드폰이 그 여자의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핸드폰은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이었습니다. 사진첩에는 둘이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고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이 딱 커플 간의 대화였어요. 비로소야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임산부는 남편의 내연녀라는 것을요. 어쩐지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고 왜 그리 구슬프게 울까 이상했었는데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모의 행동이 수상했잖아요. 임산부를 제 눈앞에서 숨기려고 했던 이유는 남편의 내연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그렇다 치고 시모도 저를 속이고 있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남편을 잃은 고통보다 시모와 남편이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을 느끼게 됐습니다. 어떻게 감쪽같이 날 속일 수 있었을까? 소름 끼치게 무섭더군요.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정다감한 남편의 이중성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자상한 남편이 또 어디 있을까? 나는 정말 복받았다. 결혼 한번 잘했다. 이렇게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핸드폰으로 둘의 대화를 천천히 살펴보니 제게 다정하게 굴고 좋은 남편인 척 행동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요. 그저 미안함.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람을 피우면 배우자에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 평소에 철저히 행동하는 거죠. 혼자 덩그러니 앉아 사진과 대화 내용을 살펴보니 바람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병원에서 불임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후였어요. 둘은 몇 년간 만남을 이어오다 본격적으로 바람을 피우게 된 겁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집을 뛰쳐나와 곧장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으니 시모에게라도 따져야겠더라고요. 서둘러 가던 중 시모 집에 거의 다 와갔을 때였어요. 저 멀리 시모의 집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마침 시모가 나와 있더군요. 잘 됐다 싶어 시모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시모가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행동이 또 수상하더라고요. 어디를 그렇게 가길래 주변을 신경 쓰면서 갈까 낌새가 딱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도 그렇고 뭔가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모 몰래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시모는 동네 구석에 있는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멀리서 얼핏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글쎄 그 내연녀더라고요. 둘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분위기가 심각한 것 같았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나 너무 궁금해서 고개를 숙이고 몰래 카페 안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최대한 가까이 앉아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러다 걔 눈에 띄면 어쩌려고? 내가 연락하면 오라고 했잖아. 죄송해요. 하도 답답하고 막막해서 어머니라도 보려고 왔어요.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어머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나는데 저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네 옆에 있어줄 테니까 걱정할 거 없다. 너는 그저 뱃속에 있는 아이 건강하게 낳을 생각만 해.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뿐인 손자를 내가 모른 척 할 것 같니? 어머님이 뭐 어쩌시려고요? 그이 보험금하고 재산은 다 그 여자한테 넘어갈 텐데. 그러기 전에 내가 알아서 빼돌려야지.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던가 좋게 타일르든가 할 테니 걱정 붙들어 매고 순산할 생각만 하라니까. 둘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도대체 시모는 저를 몇 번이나 속이고 또 속이려고 하는 걸까요? 얼마큼 배신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이러는지 정말 대단하다 싶더군요. 설마 했는데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니. 간신히 붙잡고 있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그저 나 하나만 있으면 괜찮다던 남편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저만 보면 못 잡아먹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모진 씹사리를 멈춘 게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미혼 정도 정이니까 저를 며느리로 생각해 주시고 나름대로 인정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 말고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가 있으니까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아도 됐던 겁니다. 시모가 원한 건 그저 떡두꺼비 같은 손주였으니까요. 저 말고 다른 여자라도 손주만 낳아주면 상관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손자가 좋아도 그렇지.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참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시모와 그 내연녀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나 몰래 둘이 짜고 치고 속이느라 그간 재미있었냐면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보같이 당하는 것보다 분한 만큼 대가품 해주는 것이 낫겠더라고요. 대충 둘의 말을 들어보니까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내연이한테 그러더군요. 며느리는 아들의 외도를 모르고 있으니 본인이 필요한 것처럼 살살 꼬드겨서 빼앗아 오겠다고 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거 며느리 대접해줬으면 순순히 내놓는 게 도리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두 주먹을 불끈 쥐며 조용히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한동안 어떻게 대갚아줄까 고민했어요. 확실한 건 그들 손에 1원 한 푼 안 주는 거였습니다. 그 즉시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들은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남편의 보험금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는 게 현명할지 상담받았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그 둘에게 아무것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저고 재산도 제가 상속 1순위였습니다. 고로 내연녀는 당연히 무시되는 게 맞고 시모조차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물론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둘이 저를 속인 점이 부각되어 오히려 좋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상간녀 소송이며 시모에게 시집살이 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먹으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모든 걸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있는 사진과 대화 내용만으로도 불륜 증거는 충분했어요. 거기다 내연녀 뱃속에 있는 아이는 또 어떻고요.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죠. 제가 모진 시집살이를 당한 증거 또한 많았습니다. 시집살이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정신과 진료도 받았었고 저를 무시하며 부려먹었던 시모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증거면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둘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소장을 들고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연락도 없이 온 저를 달갑게 맞이해주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여긴 왜 왔냐고 못마땅하게 쳐다보길래 전해줄 게 있어서 왔다며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이게 뭐냐? 가만히 있어봐. 이거 지금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고소장? 아니, 이게 대체 뭐야? 네가 날 고소한다고? 참나, 남편 있고 정신이 어떻게 됐니? 네가 뭔데 날 고소해? 제가 건넨 고소장을 확인한 시모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미친년 취급했습니다. 남편 죽자마자 본인한테 복수하는 거냐면서 겨우 시집살이 조금 시킨 걸로 시어머니를 고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군요. 애도 못 낳는 거 며느리 대접해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냐면서 저를 아주 천하의 못된 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연녀에게 줄 소장을 시모에게 건넸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고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보면 신나서 떠들어대던 입을 딱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상간녀 소장을 본 시모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묻길래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에 알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카페에서 내연녀와 나눈 이야기를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이런 한 푼 빼앗아갈 생각 하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재산이란 말에 눈을 반짝거리며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우리 아들 돈인데 네가 뭔데 가로채냐면서 도둑년이라고 오만 욕을 하더군요. 그게 네 돈이라도 돼? 그거 우리 아들 돈이야. 보험금도 내 새끼 목숨값이라고. 네가 뭔데 그걸 가로채? 이런 식으로 심보 고약하게 쓰면 천벌 받는다. 네가 그러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그래서 저 몰래 바람피어 생긴 아이를 손주로 생각하며 좋아하셨어요? 그래, 좋더라. 그러면 안 돼? 네가 못 낳아준 손주 그 아이가 낳아준다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어? 너 지금 배신감에 열받아서 일어나 본데 정신 차려. 우리 아들 바람 피운 거 잘못한 행동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는 이어야지.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린 거 아니겠어? 그래도 이혼 안 하고 데리고 살아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쫓겨났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이니까 아들의 외도를 숨겼나 봅니다. 어쩜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이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차라리 이렇게 나와주니 마음 약해질 일 따위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시모와 내연녀를 벌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제 스스로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서 그저 수긍하며 시모의 말을 듣기만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걸 집어던졌습니다. 더 이상 제 시모도 아닌 사람의 말을 쥐죽은 듯이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손주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든 이혼시키고 그 내언이랑 재혼시키지 그랬냐고 따졌습니다. 어찌되었건 날 속이고 외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는 결국 가볍지 않다고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소장에 나와 있듯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둘에게 벌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과 일원 한 푼도 뺏기지 않는 벌을 줄 거라고 했어요. 곧 있으면 애도 태어날 텐데 돈 없는 시모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며 비아냥거리자 시모는 씩씩거리며 당장 본인의 아들 돈을 내놓으라며 난리쳤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게 무슨 돈이냐고. 넌 그 돈 가질 자격 없다면서 달려들었고 저는 저항 없이 다 맞아줬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진단서 떼서 같이 고소할 생각이었어요. 그래야 시모의 죄는 전보다 더 무거워질 거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커질 테니 말이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맞아줬습니다. 시모는 숨을 고르며 좋은 말 할 때 돈 내놓으라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그래도 그간 고생한 걸 인정해서 조금은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돈 먹고 떨어지라길래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시모를 노려보며 돌려줄 이유도 없고 오히려 더 받아낼 거라고 말했어요. 시모는 독한 년이라며 본인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본인이 무서울 게 있을 것 같냐면서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라던 바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저는 시모에게 폭행당한 얼굴을 보여주며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본인이 언제 때렸냐면서 나이 먹고 힘없는 노인네가 어떻게 젊은 사람을 때리겠냐면서 발뺌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속에 저장된 동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시모 집에 들어서자마자 몰래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어요. 시모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바닥에 뒀습니다. 동영상 촬영을 하면 영상도 찍히고 둘의 대화 내용도 고스란히 녹음되니까 좋잖아요? 변호사가 제게 그러더군요. 확실하게 밟아주고 싶으면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질머리 고약한 시모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상하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거예요. 아무튼 그 영상을 통해 시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경찰은 서로 가서 이야기 나누자며 시모를 데려갔고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둘의 손에 의해 끌려갔어요. 경찰에 도착하니 자신 있다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던 시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제게 정말 고소할 거냐면서 좋게 합의하자고 하더군요.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고. 아무리 본인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어도 고인인데 최소한 이 생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겠냐며 고소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자신 있던 모습은 어디 갔어요? 끝까지 가보자고 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어머님이에요. 저는 취할 생각 없어요. 어머님한테 입은 피해 다 보상받을 거예요. 그 내언니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죠. 남편은 목숨으로 죗값을 치렀으니 어머님도 뉘우치는 마음으로 제가 내리는 벌 달게 받으세요. 저는 뒤늦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모를까. 마음에도 없는 사과? 개나 주라죠. 시모는 죄를 뉘우칠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렸습니다. 벌 받는 게 두려워 가식적인 사과를 날리다니 더욱 용서할 수 없었어요.
대체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할까 기가 찼습니다. 아무튼 그날을 기점으로 저는 소송 준비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상간녀가 저를 찾아와 만삭인 몸으로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좋게 합의해달라면서 애원했어요. 본인은 제게 줄 돈이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이 낳으면 들어갈 돈도 많은데 위자료까지 어떻게 내냐며 한 번만 봐달라더군요. 아무리 본인이 미워도 뱃속에 있는 아이는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저랑은 상관없는 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 생각하는 게 뭐하러 유부남을 만났냐고 일침을 날렸어요. 가정 있는 남자를 만나고 그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라고 했고, 멀쩡한 사람 만났으면 이런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도 좋은 아빠를 만들어줄 수 있었을 거라면서 왜 아이한테 부끄러운 엄마가 됐냐며 진심으로 안타깝게 쳐다봤습니다. 내연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서럽게 울기만 했고 저는 그만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둘은 제가 내린 벌을 달게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큰 아픔과 상처를 이겨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더 좋아질 저를 기대해 보려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